여러분,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연일 신고점을 찍고 있고 투자자들은 들떠있죠. 그런데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IMF 통화자본시장 국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상황을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언제 깨져서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산 가격이 턱없이 높다는 겁니다.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이 22.8배예요. 과거 5년 평균이 19.9배, 10년 평균이 18.6배인데 이걸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의 실제 수익 능력에 비해 주가가 너무 올라 있다는 얘기죠. 올해 기업들의 수익 증가율이 10.9%로 예상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지금 주가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까요? 바로 인공지능 열풍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장밋빛 전망에 빠져 있어요. 긍정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에는 열광하면서 정작 복잡하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게 IMF의 진단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돈이 너무 몇몇 종목에만 몰려 있어요. S&P 500 지수에서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7.3%입니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7개 회사가 34%를 차지하죠. 2000년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심한 쏠림 현상이에요. 여기서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7개 회사의 내년 수익 증가율은 26.6%로 예상되는데 나머지 493개 회사는 고작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소수 기업한테 목숨 걸고 있는 거죠. 만약에 AI에 대한 기대가 꺾이거나 이 몇 개 회사 실적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들이 자동으로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시장 전체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머니마켓 펀드에만 7조 3,700억 달러가 쌓여 있어요. 사상 최고 수준이죠. 블랙록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돈도 13조 4,600억 달러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미국 가계 순자산은 176조 3천억 달러예요. 엄청난 돈이 시장에 있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지금은 이 돈이 주가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지만 시장 심리가 나빠지면 이 엄청난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변동성을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가계가 가진 금융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45%로 역대 최고예요. 주식 시장이 무너지면 가계도 직격탄을 맞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 금융이에요. 은행이 아닌 곳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모펀드,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 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규제가 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일이 규제가 느슨한 이쪽으로 대거 넘어간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 자산의 49.1%를 이 비은행 금융기관이 차지하고 있어요. 매년 8.5%씩 성장하는데 은행은 3.3%밖에 안 자라요. 문제는 이들이 은행보다 투명하지 않고 규제도 덜 받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얼마나 위험한 투자를 하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요. 실제로 올해 9월에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가 파산했는데 빌려준 돈 23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JP모건 CEO가 한 말이 인상적이에요. 바퀴벌레 한 마리 보면 더 있다고요. 숨어있는 부실이 훨씬 많다는 의미죠. 가장 무서운 건 이 그림자 금융과 일반 은행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이 비은행 금융기관한테 빌려준 돈과 보증선 규모가 은행의 핵심 자본보다 크대요. IMF가 전 세계 주요 은행 669개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어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은행 자산의 18%가 최소 자본 기준을 못 지키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터지는 상황을 추가하니까 더 심각해져요. 유럽에서는 은행의 절반이 핵심 자본 비율이 1%포인트 이상 떨어지고 미국에서는 12% 은행이 타격을 받는데 얘네가 전체 자산의 67%를 차지합니다. 결국 소수 대형 은행이 엄청나게 취약하다는 거죠. 유동성도 문제예요. 비은행 금융기관 쪽에서 충격이 오면
미국 은행의 4%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요.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면 미국이 14%, 유로 지역이 5%까지 늘어납니다. 은행이 돈이 없으면 기업이랑 가게한테 대출을 못 해주겠죠.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도 변했어요. 하루 거래액이 9조 6천억 달러인데 3년 전보다 28% 늘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인 4조 8천억 달러가 비은행 금융기관이 만들어낸 거래예요. 시장에 문제 생기면 유동성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암호화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2019년엔 3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3천억 달러예요. 100배 넘게 커진 거죠. 암호화폐 전체 시총도 1년 만에 2배로 늘어서 4조 달러인데 규제는 여전히 구멍투성이입니다. 여기에 정부 부채 문제까지 겹칩니다. 코로나 이후에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썼잖아요.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국채를 계속 찍어내야 하는데 이게 장기 금리를 끌어올려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정부는 빚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IMF가 계산해봤더니 국채의 텀 프리미엄이 3에서 5%포인트 오르면 전 세계 은행의 핵심 자본 비율이 평균 1%포인트 떨어진대요. 북미은행은 최대 2.5%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부실이 터지면 은행으로 번지고 은행이 무너지면 기업과 가게한테 대출이 막히고 그러면 투자랑 소비가 줄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침체는 다시 금융부실을 키우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7%로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폭증하겠죠. 게다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같은 우리 비은행권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실 우려 대출이 20조 8천억 원이고 저축은행 부동산 PF 연체율은 벌써 10%를 넘었어요. 만약 IMF가 경고한 글로벌 신용경색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금융회사들도 돈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려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완벽한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거죠. IMF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시장은 겉으로만 평온할 뿐 내부는 골마 있다는 겁니다. 작은 충격에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이런 거시경제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